그런데 어제 지자체와 일부 시민들만 줄줄이 반기를 든 게 아니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요, 특히 서울 마포가 지역구인 친문 정청래 의원도 이 대책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 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그 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 2,000호,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 3,500호 등 서울 지역 내의 가용한 토지는 주거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다른 누구도 아닌 친문 의원으로 잘 알려진 정청래 의원도 아니 상암동에는 임대주택 많은데 왜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짓냐라는 반발을 했거든요. 아직도 지금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누구보다도 친문 의원이고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 당정청의 정책에 어떤 하는 방향에 이제까지 반대를 한 건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요. 예. 항상 이제 모든 현안에서 정부와 청와대, 그다음에 당의 지도부 입장에 충실히 따라왔고 찬성할 입장을 밝혔던 거예요. 더구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서민,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의원이 아닐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이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가 필요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주택이거든요. 예.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반 민간주택을 싸게 공급한다. 이거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근데 본인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 우리 지역에는 원래 임대주택이 많은데 이건 안 되겠는데요 라고 반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정청래 의원이 이제까지 해왔던 정치활동 해오면서 해왔던 어떤 본인이 추구했던 것과 과연 일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 주민의 표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정청래 의원은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당론과 다른 소신 발언을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라면은 민주당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경징계가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중징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감히 당론에 반기를 든 거 아니냐. 이건 금태섭 전 의원을 비판한 모양새가 대단히 우습게 되지 않았냐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거든요. 진중권 전 교수도 과거에 정청래 의원이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이 공공임대주택 확대 분양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고요. 4.15 총선에서 민주당 공약이었죠. 그 말은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뜻과 마찬가지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거, 본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 안 한다고 했는데 실상 내용을 보면은 우리 지역구에는 짓는 거 아닌 것 같다, 반대한다는 것이거든요. 일방적으로 국토부 정책 따라갈 수 없다는 말도 분명히 했고요. 그렇게 되면 금태섭 전 의원에게 적용했던 비판처럼 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당론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를 정청래 의원에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정청래 의원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당의 소속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헌법기관인 것이고 때로는 또 지역구 주민의 대표자로서 당이나 청와대와 맞서 싸우면서 쓴소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앞서 수행했던 동료 의원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징계 받아야 된다. 우리 당에서 나가라. 이런 손가락질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당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소신이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그런 반응보다는 마찬가지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했던 것 그대로 중징계 받을 것인가요?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이 바로 정청래 의원 본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태릉 골프장에 있는 서울 노원 의리 지역구인 우원식 의원도요, 정부 대책을 반대하면서 특히 교통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니까 이건 그냥 nimby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해당 부지가 서울 동북부에서 가장 교통이 극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대책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태릉골프장 1만 호 주택 공급 관련 주변 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높습니다. 교통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또 반영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말을 좀 들었나 봅니다. 김종욱 교수님.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요.
조금 전 화면 그래픽을 한번 준비가 될까요?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우원식 의원도 그렇고 어찌됐건 김주혁 교수님 이 내부 반발들이 계속 거셀 때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나 수뇌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좀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저는 지금 반발하는 분들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민의 정당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총선 공약에 이미 그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1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어떻게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주무장관을 불러서 부동산 정책이 절실하니 공급 정책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자기 지역은 안 된다? 전 이해가 안 돼요. 과천 4천 가구의 청년 신혼부부 공급은 안 되고 AI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은 됩니까? 예를 들어 한국형 뉴딜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 공급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마포 상암동 임대 비율이 47%라고요? 상암에 디지털 리더십 들어가서 잠깐 많이 올라갔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노원도 마찬가지예요. 전 원내대표 하신 분이에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상식적으로 적어도 이 당이 추진하고 있는, 집권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더 잘하실 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저런 모습 자체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지역구에 계신 유권자들 분들에게 내가 반대하는 흔적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치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목소리가 전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흔적은 나 이 정도 했다, 증거 좀 남겨서 지역구민들은 좀 어느 정도 다독이고 뭐 이런 액션이란 모습. 지켜보십시오. 끝까지 반대할지. 끝까지 반대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땐. 흔적은 남겨놔야겠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상암동 임대 비율이 47% 됐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정부 대책에 정부 정책인데요. 집권당과 같이 얘기한 내용들인데 저걸 집행하지 않는다? 그럼 정책이 예를 들면 그럼 와야 되는 거예요. 정책이 와야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개인 의원이? 그런데 이게 김 교수님 말씀처럼 끝에 가서는 반대를 안 하고 흔적을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예.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했고 당대표 후보군이었고 또 노원의 또 다른 의원인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입니다. 이런 중역을 맡은 분들이 반대 메시지를 내는 게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될까?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결국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을 전문가들이 참 많이 쓰는데 공급 대책을 획기적으로 발표했지만 여당 중진 의원들과 지자체장의 반대로 인해서 이 공급 확대로 인한 심리적인 효과가 그만큼 더디게 반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목표했던 집값 안정화에 이런 정부 여당 범여권 내의 혼선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또 일관성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의견들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알겠어요. 어제 이제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지만 찬반 토론에서 나온 발언들 여전히 논란입니다. 집값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잘 내라. 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발언 좀 논란이었는데 오늘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드린 말씀이고요. 요새는 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수치를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올라도 우리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으로 얘기 드리는 걸. 그거 다 현장 애드립입니다. 해정대 국장, 애드립이다. 세금만 잘 내면 된다라고 한 건 국민들 아니라 통합당 의원들한테 겨냥한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로 발언도 나왔지만 현장에서 나온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명할 때 하루 뒤에 해명하고 좀 다른데 현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고가 아파트라도 살더라도 집값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예. 하루 뒤에 얘기할 때는 통합당 의원이 고가 아파트라도 살더라도 문제가 없다. 집값 올려도 문제 없다. 통합당 의원님들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자기가 그냥 나중에 해석을 붙인 거거든요. 통합당 의원들한테 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을 현장에서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그대로 그냥 과연 들을까. 다만 이제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통합당 의원들의 2주택 이상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40%가 2주택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차별화를 하려고 했나 본데 물론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분명히 통합당 의원들이 2주택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2주택 이상 비율도 전체 국민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꼭 자기가 자신이 잘못한 말을 가지고 통합당 의원들한테 빗대서 했다고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저는 맞지 않는다고 사리에도 맞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기 화면에 지금 부동산 값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타가 있어서 뭐 즉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부동산 값 올라도 무관하다는 말은 무책임의 극치다. 오늘 야권에서는 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김진애 의원 오늘 해명 과정에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게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현재 내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되거든요. 1%만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이 말은 정부 당국,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 때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는 1%, 가구 대비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요즘 꽤 주목을 받고 있는 윤희숙 의원이요. 저 발언 있잖아요. 종부세 1%밖에 안 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던 뭐 여권과 정부 당국의 이 사고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돈 걷으면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너무 무거웠다. 국민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법적, 경제적으로 분석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증세를 하는 정부가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세를 다 올리거나 부가세를 다 올려버리면 부가세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에서 어려워지고, 일본이 한때 그런 게 있어. 소비세 인상으로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종부세 올려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1%다. 그러면 전체 유권자가 1%라고 그러봐야 숫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는 그것을 올리는 집권 여당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법적인 측면 볼게요. 윤희숙 의원 말이 있는 거죠. 세금이 어쨌든 너무나 과도하게 되면 징벌적 세금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세금을 올라가는 사람이 단 1%라고 해서 그 1%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말이 되냐? 단 1%가 아니라 0.1%라도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면 구제받아야 된다는 얘기, 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제 경제적인 결국 문제인데, 제가 항상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목적이 증세라고 하면 이건 옳은 거죠. 왜? 세금 올리면 국가 세수가 늘어나니까요. 목적이 증세라고 하면.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한 1%라고 하면 제가 집권 여당에도 올립니다. 증세가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부동산 값을 잡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과연 1%가 아니라 단 0.1%라도 세금 올려가지고 부동산 값 잡을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까지 한 3년 동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안 됐는데 더 올리면 되나요? 세금 이게 정책이? 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도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윤희숙 의원 말 한 번 더 인용을 해볼게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러니까 세금도 어떻게 내냐. 집 팔고 나가라는 얘기다. 이런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을 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꿈, 강남 건물주가 되는 이 얘기도, 아니 사실 많은 사람들의 꿈이다. 이런 건 인정하고 왜 계속 결과의 평등을 맞추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전 세계 선진국 어디나 은퇴를 하게 되면 노후 대비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소득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금융시장 원리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주식이나 펀드 같은 데 투자해서 노후에 활동할 자금, 생활 자금을 당연히 마련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약한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받는 것으로 노후를 꾸려가는 게 대다수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고 목표인데, 그 자체가 마치 어마어마한 범죄인 것처럼, 적폐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1대 99로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특정한 국민들, 임대 수익을 얻는 국민들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게 국민 통합을 추진해야 될 정부나 국회의원들의 인식으로서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도하게 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많이 얻는 다주택자나 법인들까지도 다 옹호하자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열심히 평생 돈 모아서 부동산 한 채 내지는 두 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국민들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물리면서 그들의 소득을 줄이는 이 정책이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이 소득주도 성장의 원칙과도 사실은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의 철학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대차법 처리 이후에 윤희숙 의원의 발언 하나하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도 예외가 아니어서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윤희숙 의원 따라하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저는 3천만 원의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사 또는 주소를 옮겨본 적이 없는 양평군 옥천면 출신의 토박입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집 없는 청년 장경태입니다. 전반적으로 21대 국회 들어와서 찬반 토론도 활발하고 본인들 얘기하는 건 성숙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종욱 교수님 그렇게 가난을 고백하는 혹은 집 없는 거를 너무 부각시키는 게 그런 것만 보도가 되게끔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권지수가 틀렸죠. 그전에는 임차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임차인이니까 저렇게 본인 처지를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임차인들이 당했던 가베에서 당했던 을들의 고통들, 이 고통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회의 갈등들, 이 갈등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 또 이 4년 이후 어떻게 되면 4년 이후에 또 새로운 계약들이 만들어졌을 때 4년 동안 어떤 뭘 만들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될 상황인데 나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땐 번지수가 좀 어긋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서 상당히 좀 좋아했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제 발언은 약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진세라고 하는 거 로쏘가 얘기해서 선진국이 다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안 좋아진 미국 같은 경우 1930년대 최고 세율이 80% 올라간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부가 만들었건 상관없이 아파트 비용을 관련해서 10억 이상 예를 들면 시세 차익을 얻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누진세를 과하는 건 맞는 얘기인 거죠. 갑자기 왜 임차인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다가 1%를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여야가 마찬가지지만 이제 1%를 얘기할 게 아니고요. 다수의 전월세를 고통받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여야 마찬가지지만 자기 지역의 유권자를 위해서 뭘 계속 남기려고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김진애 의원과 윤희숙 의원의 말 부동산 이슈로 한번 이어가 봤습니다.